은빛 로맨스. 그 후 가을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박서연 여사, 68. 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 창가에 홀로 앉아 해질 옆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소일거리 중 하나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나갔고 간혹 걸려오는 전화만이 그녀의 적막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뿐이었다. 젊은 시절 국어 교사였던 남편의 영향으로 문학을 가까이 했고 짧은 글을 끄적이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시작된 가사와 육아는 그녀의 작은 꿈들을 현실의 뒤편으로 밀어냈다. 이제는 무료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딸 지수가 엄마도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아셔야죠 라며 밤 강제로 가르쳐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이곳저곳을 헤매던 서연은 우연히 은빛 로맨스, 중장년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문구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람.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광고를 누르고 있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가을 하늘이라는 닉네임으로 조심스럽게 가입했다. 프로필에는 젊은 시절 좋아했던 윤동주의 시 한 구절을 적어두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가입 후 며칠이 지났을까 강태준이라는 닉네임의 남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그는 서연이 적어둔 시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정중하고도 따뜻한 말로 인사를 건네왔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젊은 시절 그분의 시를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서시는 제 삶의 좌우명과도 같습니다. 태준의 메시지는 서연의 메마른 감성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남편 외에는 누구와도 문학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태준과의 대화는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감수성을 다시 깨우는 듯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아침 태준의 안부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늦도록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잊었다. 태준은 언제나 서연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감정 변화까지도 섬세하게 알아차렸다. 그는 서연이 찍어보낸 아파트 화단의 작은 꽃 사진에도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참으로 곱습니다라며 감탄했고 서연이 무심코 뱉은 오늘따라 유난히 옆구리가 시리네요라는 말에는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며 가슴 설레는 답을 보내왔다. 서연은 태준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중후하고 지적인 모습은 그녀가 꿈꿔왔던 이상형과도 같았다. 태준은 자신이 운영한다는 해외 건설 현장 사진이라며 웅장한 건물 사진들을 보내왔고 때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며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은근히 과시했다. 서연은 그런 태준의 모습에 더욱 신뢰를 느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혼자만의 로맨스에 흠뻑 취해갔다. 이 나이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그녀는 태준을 만난 것이 마치 신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 태준과의 온라인 교제도 서너 달째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서연에게 여사님이 아닌 서연 씨라고 불렀고 서연 역시 태준 씨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다. 태준은 거의 매일 밤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는 서연의 고독한 밤을 따스하게 채워주었다. 그는 자신의 힘든 사업 이야기와 과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애틋했던 추억을 적절히 섞어 이야기하며 서연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자극했다. 특히 먼저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잠기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위로했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서연 씨, 당신을 알게 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때면 마치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면 당신과 함께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태준의 달콤한 속삭임은 서연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이미 태준을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와의 만남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고 가슴은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다.
그녀는 태준이 한국에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젊은 시절 아껴 입던 고운 빛깔의 한복을 꺼내 매만지기도 했고 거울 앞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매만지며 그 사람 앞에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에게만큼은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해외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모든 공사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당장 이번 주 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네요. 염치 없지만 서연 씨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5천만 원이라니 평생 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돈이었다.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유산과 아껴 모은 적금이 전부였지만 그것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태준 씨, 그 돈은 제겐 너무 큰 돈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서연 씨,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태준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사이에서 서연은 밤새도록 고뇌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이내 그렇게 다정하고 진실한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랴 하는 믿음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서연은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는 아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라고 둘러대며 평생 모은 적금을 해지하고 태준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난 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준의 약속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태준은 더욱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급전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통관 비용이 부족하다 등 이유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서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태준에게 보냈고 그것도 모자라 딸 지수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지수야,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아는 분이 사업을 하는데 잠깐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갚을게. 지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지만 평소 돈 문제에 철저했던 어머니였기에 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또다시 지수에게 돈을 요구했고 지수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꾸 어디에 그렇게 큰 돈을 쓰시는 거예요? 그 아는 분이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서연은 딸의 추궁에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 넌 신경 쓰지 마라. 딸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서연은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괴로워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터라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조금만 더. 이번 일만 해결되면 태준 씨가 모든 것을 갚아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었다. 그러는 사이 태준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도 밤늦도록 이어지던 전화통화도 눈에 띄게 줄었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묻어났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금방 전화를 끊으려 했다. 서연이 애타게 한국 방문 계획을 물으면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루기 일쑤였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 태준에게 보냈다. 그것은 그녀의 노후 자금이자 삶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돈이었다. 그 돈을 보내고 난 후 태준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알 수 없음이라는 표시만 뜰 뿐이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텅 빈 통장 잔고, 딸과의 틀어진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릴까. 수면제를 한 움큼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우편물 더미 속에서 딸 지수가 예전에 놓고 간 노인복지관 소식지를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든 소식지 한 구석에 적힌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라는 작은 글씨가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초췌한 모습의 서연은 노인복지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미소의 젊은 상담사 김민준 씨였다. 서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렸지만 김민준 씨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김민준 씨는 안타까움과 공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묵묵히 귀 기울였다. 한편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딸 지수는 복지관으로 서연을 찾아왔다. 상담실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수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에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모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부터 지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은행 송금 내역, 태준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김민준 상담사 역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서연의 사례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임을 설명해 주었고 유사 피해 사례와 국제 사기 조직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태준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가 사용한 프로필 사진과 사업체 정보, 해외 주소 등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가 알려준 계좌 역시 대포 통장으로 이미 돈은 여러 차례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연은 자신이 만들어낸 달콤한 환상과 잔인한 거짓에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자신을 옥죄었던 의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강태준이라는 유령을 직접 검거하거나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지수의 신고 덕분에 그가 사용하던 대포 통장이 동결되었고 다른 잠재적 피해를 막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 소식은 서연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 후로 서연은 한동안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고 스스로가 한없이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딸 지수가 있었다. 지수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기분 전환을 도왔다. 김민준 상담사 역시 꾸준히 서연을 찾아와 심리 상담을 진행했고 그녀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눈물 흘리며 서로를 보듬어 안는 과정 속에서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었다고만 생각했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던 깊은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조금씩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아파트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어느 주말 아침이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딸 지수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아직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할머니들이랑 스마트폰 사진 찍는 거 배우기로 했다면서요? 잘할 수 있겠어요? 지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자꾸 만져보고 배워야 젊은 사람들 따라가지 않겠니? 공원 한쪽에 활짝 핀 빌라스니에즈네 목련 나무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춘 서연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얼마 전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눌러 눈앞의 아름다운 목련꽃을 사진에 담았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에 담긴 희고 깨끗한 목련꽃. 서연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